기존의 사람들은 당연히 변화가 싫어요. 아, 나는 현실주의자야. 유연성이 뛰어나. 라고 생각하는 거가 문제예요. 그래서 발전이 너무 어려운 거야. 변화가 너무 어려운 거야. 이것까지를 누구한테 추천하냐? 국회의원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 법의학교 최유성호입니다. 제가 그 연휴 기간 동안 재밌게 읽은 책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유독 뇌에 관한 책을 많이 소개시켜 드린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제 사실 뇌는 우리 몸의 2% 정도 돼요. 그러니까 70kg인 분은 1.4kg, 55kg 여성분이라면 한 1.1kg 이 안에 들어있는 건데, 사실 우리의 전부죠. 우리의 전부고, 우리 행동의 뭐라고 그럴까요? 사령관? 그리고 우리가 의식을 많이 쓴다고 했지만 무의식이 그 아이스버그처럼 아래쪽처럼 훨씬 커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습관, 남용, 중독, 여러 가지 것들이 아직도 모르는 것 투성이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릴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책은 뇌는 어떻게 변화를 거부하는가? 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그 슈피겔이라는 지 혹시 아세요? 미국으로 따지면 타임지, 뉴스위크지, 독일에서 되게 유명한 이런 주간지인데, 슈테판 클라인이라고 여기에 과학 편집자래요. 이분이 뭘 공부했냐? 뮌헨 대학에서 철학과 물리학을 공부하고, 프라이부르크 대학, 유명한 대학이죠 다. 여기서 이론 생물 물리학, 생물 물리학, 되게 어려운 분야인데 여기에 이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과학적인 백그라운드에 매혹적인, 왜냐하면 주간지라는 게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과학적인 백그라운드에 아마 매혹적인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그 이야기를 쓰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복의 공식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로, 독일에서 아마 1위를 한 베스트셀러로 알고 있는데, 이 책의 유명 저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과학 백그라운드의 유명 저자다. 그리고 독일의 주간지의 언론인이다. 이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책은 뭐냐? 제목만 봐서는 어떠세요? 뇌는 어떻게 변화를 거부하는가? 여러분, 변화를 거부하시나요? 공자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변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논어에 제가 옛날에 읽어갖고 아마 그런 얘기가, 비슷한 얘기가 있을 거야. 용기만 갖고 되느냐? 용기는 있는데 늘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아니면 아침에 운동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이거 이제 그만 먹어야 되는데, 탕후루인지 아니죠. 두전구가 아니라 두쫑꾸르더라고요. 두쫑꾸 그만 먹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왜 그러는지 이제 과학적 백그라운드가 있는 분이 굉장히 얘기를 엄청난, 황석영과 비슷한 구라꾼, 엄청난 구라를 여기에 잘 풀어내셨습니다. 구라가 거짓말하는 뜻은 아니고요. 재밌어요, 이 책이. 이분은 이제 처음에 초장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여러분 마야 문명이라고 혹시 아세요? 과테말라나 온두라스에 거기에 이제 오래된 고대 도시가 있대요. 그러니까 기원전부터 시작해서 기원 후 한 700~800년까지 번성했던 도시들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샥 망해버린 거야. 마야 문명이면 스페인 애들이 들어가서 막 전염병 퍼뜨려서 죽은 거 아닌가요? 그때는 이미 쇠락했을 때고요. 이미 한 700~800년경에 수많은 번성했던 도시들이 다 망했던 거예요. 이게 되게 역설인데, 이제 사람들의 인구가 늘어나요. 거기에 지금 가봐도 관계시설, 그러니까 웬만한 현대 도시에 있는 개념적인 것들이 다 설치되어 있대요. 근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살던 그 도시가 왜 한꺼번에 몰락했느냐? 일단 사람이 많이 살게 되면 농산물이 필요하잖아요. 옥수수를 많이 재배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산림을 파괴하니까 기화가 돼서 날아가는 수분이 부족하고, 또 옥수수는 수분을 엄청 먹고, 그러다 보니까 비가 안 내리고 메가 가뭄이 일어나면서 서서히 멸망해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마야 문명의 쇠락의 이유다.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잠깐만, 그러면 그 마야 문명에 그렇게 막 찬란한 마야 달력도 있잖아요. 직접 막 천문학도 하고 막 영의 개념도 알았고 어마어마한 과학 문명을 읽어나가던 그런 문명인데, 그걸 왜 몰랐나? 지질학자가 없었나? 기후학자가 없었나? 그래서 무식해서 멸망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야. 뭔가 변화는 오고 있는데, 이 변화에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해서 집단이 멸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렇듯이 인간도 어때요? 집단도 그러한데 인간도 변화해야지
변화해야지. 근데 변화하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걸 초반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딱 하면 에헤이 마야 문명 그때는 SNS도 없고 유튜브도 없고 지금이야 뭐 다 있으니까 정보가 많으니까 우리가 뭐 다 금방 알고 변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 기후 변화, 인공지능의 부상, 급속한 고령화, 그 다음에 내 자신의 노화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거의 아무것도 안 해요. 특히 뭐 기후 변화 몰라. 인공지능 몰라. 어떻게 되겠지 이런데 근데 고령화는 그리고 나의 노화는 몰라 그럴 수가 없어요. 진짜 다가오는 공포야. 왜냐하면 지금 30만 명 정도 죽거든요. 한 해 35만 명. 근데 이제 노인이 압도적으로 많이 생성되는 시대야. 지금 35만 명 죽는데 15년쯤 뒤에는 50만이 넘게 죽어요. 그때쯤 되면 거의 2배가 죽을 거야, 지금보다. 2배 조금 안 되게. 그럼 그때 노인이 많다는 거야. 그러면 의료비는 누가 될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죠? 탈모약 좀 되돌아. 뭐 좀 해줘라. 이거 돈 내기 싫다. 너무 좋죠. 탈모도 대주고 희귀병도 대주고 모두남 공짜로 해주면 너무 좋은데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뭔가가 변하고 있는데 변화를 해야 되는데 뭔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몰라. 이거 원래 정치하는 놈들이 해야 되는데 이 정치 나쁜 놈들이 안 하고 있어. 이렇게 핑계는 될 수 있는데 사실 정치라는 것도 우리 하나하나에 모여서 되는 거고요. 더더군다나 개인으로 와서는 노화. 지금 저도 노화되고 있죠. 제가 2년 됐는데요. 2년 전 얼굴을 보니까 지금보다 젊더라고요. 놀랍게. 되게 충격받았는데 노화가 진행되고 있죠. 사람은 누구나. 근데 나는 뭘 하고 있는 건가? 어떤 걸 하고 있는 건가? 이 변화에서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나? 라는 건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건강한 식습관, 적절한 운동,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사회적 교류를 충실하게 하고 등등등등등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하고 물어보면 누워서 운동 안 갈 핑계 1000만 가지가 생각나요. 오늘은 추워서, 오늘은 컨디션 안 좋아, 어제 술 먹어서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떠오르기 때문에 안 변하죠. 그러면 왜 안 변하냐? 집단도 안 변하고 사회도 안 변하고 왜 머물러 있으려고 하냐? 이게 어떤 원인인지가 이 책에 재밌게 최신 신경과학과 사회적 맥락, 왜 우리는 안 변하게 되는가? 사회적 맥락을 소개하고 있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 이유가 뭐냐? 7가지 정도 변화를 방해하는 게 있는데요. 일단 우리 자신이 나는 현실주의자야. 나는 플렉서빌리티가 높아. 유연성이 뛰어나. 라고 생각하는 거가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뇌 관련 책을 리뷰했을 때 아마 생각해 보셨겠지만 우리는 예측 부호화라는 게 있어요.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예측을 하냐? 뇌에서. 내가 지금 당장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익숙한 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뇌 깊숙한 거에서 무의식에서 우리를 딱 예측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예측을 하지 않는 거는 안 보여요.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싹 봐도 맛있는 커피다 하면 저 커피만 보이지 그 옆에 열쇠가 놓여있던 거는 내 시각엔 들어오지만 안 들어오듯이 나는 현실주의자야. 난 당장 바뀌어. 나는 뭐 유연성이 뛰어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뭐다? 나는 예측한 대로 그리고 예측이 안 되면 인지 부조화를 겪고 이 인지 부조화에 따라 어떻게 행동하느냐?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를 하면 되는데 거꾸로 아니야.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자기합리화라고 할까요? 등등 여러 가지 방어 모드를 펼친다는 거야. 그래서 안 변하는 거야. 예를 들면 여기에 나온 그거랑 비슷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1992년도에 휴거 사건 기억나세요? 92년도에 떠들썩했던 얘기가 뭐냐면 휴거가 일어난다. 휴거는 뭐냐면 어떻게 됐을까요? 휴거가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 그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방송국에서 막 찍으면서 과연 날아가나? 당연히 안 날아갔죠, 아무도. 근데 그걸 딱 끝나고 어떻게 됐냐? 당연히 실망하죠. 이거 뭐 잘못 믿을 수도 있죠. 여러분 그걸 욕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도 대표적인 게 정치에 대해서 맹신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A 진영, 나는 B 진영이라면 B 진영에서 말하는 거는 자기 모순에 빠진 거라도 다 믿어요.
그거 보고 있으면 휴거랑 뭐가 다른가? A 진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건데 믿고 있고, 이거는 절대선이 없고요. 누가 봐도 똑같습니다. 한 발짝 떠나가서 보면 똑같은데, 본인들은 서로 이제 죽일 듯이, 그리고 나는 옳고, 이게 휴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위험한 발언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럴 수는 있는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 다음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이게 틀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닌가 보다. 이게 잘못된 믿음의 기초에서, 그래서 이게 합리적이지 않는 거였구나 라든지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됐냐? 우리 기도 때문에 세상이 연장됐다. 아니면 이 날짜가 아니라 뭐 음력이다라든지, 이게 인지 부조화에 따른 잘못된 그 다음에 행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근데 의외로 많다는 거야. 진짠가요? 그 사람들 나쁜 바보 아닌가요? 하하 비웃는 사람이 그럴 이유가 없는 게, 제가 아까 얘기한 A 진영, B 진영이다. 그러면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면 자기 모순이 너무 많은 것들이 항상 바뀌는데도 그냥 이 사람은 무조건 선이고 무조건 우리를 위한,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거라고 믿고 있는 거, 그게 인지 부조화가,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다는 거를 제가 굉장히 이거를 후려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뇌는 왜 그렇게 믿느냐? 인지 부조화가 있으면 바꿔야지 컨셉을. 근데 왜 엉뚱한 행동을 하고 엉뚱한 합리화를 하고 이러냐? 그러니까 뇌가 애시당초 귀찮은 거야. 뇌가 나는 그렇게 믿고 싶은 대로 가지 않으면 인지 부조화, 막 감정이 생겨. 그럴 땐 어떻게 뇌가 막 굴려갖고 이제 다시 사고를 하고, 그래서 합리적인 결론을 이루어야 되는데 아니야. 너무 귀찮아. 그러니까 뇌는 프로젝션, 어떤 한 방향으로 간 거에 대해서 맞추는 게 훨씬 에너지를 적게 하는데 유리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뇌는 변화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왜? 에너지를 쓰기 싫어하고, 또 내가 한번 예상한 거라 그대로 가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뭐 심리학 책 보면 이 색깔이랑 이 색깔이랑 똑같이 보이나요?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이 보이나? 뭐 이런 거 수많은 게 있잖아요. 그게 다 뇌가 무의식 중에서 일단 한번 고정하면, 나는 A 진영, 그러면 이제 A 진영이 으쌰라 A 진영이 이상한 말해. 아니야, 이 B 진영이 나쁜 놈들이 그렇게 한 거야. 뭐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이게, 우리는 되게 플렉서블한데요. 우리는 되게 뭐라 그럴까요? 괜찮은 사람인데요. 아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나는 새로움을 향한 열망이 있어서 호기심에 의해서 행동이 결정된다라는 착각이에요. 우리 호기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기심은 사실 약간 유전적 경향이 있어요. 뇌피셜은 아니고요. 논문이 있습니다. 뇌 도파민 수용체가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 좀 달라요. 그래서 아빠 엄마가 호기심이 많으면 애도 호기심이 많아요. 교육 아닌가요? 그 영향도 있죠, 당연히. 있는데, 근데 호기심에 관한 도파민 수용체에 대한 논문은 이미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꽤 괜찮은 합리적인 결론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왜 우리나라는 저기 태평양으로 간 사람이 없고, 왜 저기 스페인, 포르투갈 사람은 똑같은 시대 태평양으로 갔냐? 그래서 조선이 안 되는 거야, 뭐 이러는데, 그건 또 여러분 제레미 다이아몬드의 책을 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지리적으로도 너무 좌우해요. 그렇긴 한데, 인간 네이처, 휴먼 빙이 일반적으로 호기심이 많지만 의외로 호기심에 따라서 새로운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어요. 이 책의 두 번째 테마입니다. 이게 사실은 호기심이 있어갖고 우리가 뭐든지 그거에 따라 결정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뇌는 귀찮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예측을 했으면 그 예측을 확인하려고 결정을 하는 거야. 계속 그것만 보고 내 예측이 맞았어, 드디어. 여러분 딱 얘기하면 딱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의 유튜브 알고리즘이에요. 내가 A 진영을 좋아하면 A 진영 유튜버만 뜹니다. 그래서 이 B놈들, 진짜 나쁜 놈들, 내가 B 진영이다. B 진영 유튜버만 뜹니다. A 진영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안 되고 있다, 막 이러면서 계속 떠요. 여기 싸우지 마세요. 저는 아무 편도 아니에요. 아무 편도 아닌데, 그래서 뇌는 예측을 하고 한다는 게 알고리즘이 약간 그런 면이야. 이걸 끊임없이 확인해. 왜? 나는 A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근데 B의 반박, A의 반박 모두 들어봐야 되는데, 끊임없이 확인하는 게 A 것만 확인해요. 근데 뇌가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리즘이 편한 이유가 뭘까요? 왜 유튜브가 알고리즘을 개발했을까요? 당연히 그게 인간 휴먼 빅 네이처의 습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호기심은 어디 갔는데요? 호기심은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냥 이게 아주 강력한 원동력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새로운 음식점에 가는 거 좋아해요. 매번.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가 맛있어. 점심은 실패가 없는 집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조금 익숙한 것에 유리하게 돼요. 그게 루틴. 루틴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이인하 교수님이 할 때 선조체와 앰비기어스 뉴클리어스. 몸 안에 루틴을 형성하는 요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거 시도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마야 문명인데 변화하고 있어. 우리 떠나야 돼 여기를. 아니면 옥수수를 하고 다른 데를 좀 뭘 해야 돼. 근데 아니야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지금 잘 먹고 잘 살아. 조금 비에 조금 안 내린다고 저기 양이랑 여자를 바쳐. 여러분 아시죠? 그 인간 공양했던 거. 그런 거를 한 거죠. 말도 안 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그런 게 이제 루틴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 책이 뇌과학 말고도 심리학적인 것도 나와 있는데 미국의 어떤 대학에서 되게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여러분 팝콘 좋아하세요? 팝콘 어디서 먹어요? 물어보면 다 영화관에서 먹어요. 근데 이제 팝콘을 미국에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맛있는 팝콘과 아주 맛없는 팝콘, 하나는 버터 향이 듬뿍 아주 맛있는 팝콘, 하나는 만든 지 일주일 된 팝콘, 이걸 두 개를 줬대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당연히 맛없는 팝콘, 뭐야 이게 막 이랬는데 영화를 보면서 불평은 해요. 왜 이래 팝콘이? 그러면 다 먹는 거야. 이따만한 팝콘을. 맛있는 팝콘은 당연히 다 먹고. 왜 그러냐?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루틴을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근거예요. 그래서 뭐다? 우리가 변화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뇌 속에 좀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뇌 속에 좀비들을 좋은 습관을 만들기가 어렵고, 왜 기존에 누워서 쇼츠를 보면서 아니야 오늘은 추워,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 그래서 쇼츠를 계속 넘기는 왜 그 이유가 왜 그런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옛 습관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 이 책을 보시면 좀 더 확실할 수 있고요. 세 번째, 낙관적인 뇌가 변화에 너그럽다라는 착각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 낙관적인 사람 어떠세요? 너무 좋죠. 낙관적이고 미래에 희망적인 거 좋죠. 근데 이제 놀랍게 세상은 비관적이지만 나는 괜찮을 거에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유형이 뭐냐? 세상은 전망이 안 좋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고 끊임없는 변화를 시도하는 낙관주의자예요. 소위 말하는 행동주의적 낙관주의자예요. 이런 분들 되게 중요하죠. 대다수의 낙관주의자들은 뭐냐?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큰 관심이 없어요. 다만 세상의 불행은 존재하지만 나는 아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는 잘 풀릴 거야. 그런 뭐라 그럴까요? 나는 예외주의자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이제 뭐 여기 책에 의하면, 조사에 의하면 80%의 낙관주의자가 나만 아니면 돼. 나는 아닐 거야. 이게 담배가 그래요. 담배 피는 분들이 담배 안 좋지 몸에. 근데 나는 안 걸려. 나는 난 건강해. 난 괜찮아. 술? 야, 그렇게 마시면 큰일 나. 근데 나는 괜찮아. 이게 이제 행동하지 않는 낙관주의자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좋아요. 스트레스 덜 받고 일시적으로는 편할 수 있는데, 문제가 이런 분들이 변화에 굉장히 취약해요. 이게 아시겠지만 가장 말 안 듣는 사람이 웃으면서 알겠다고 했는데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이해했다. 정말 다 이해해요. 근데 난 아니야. 그거 나한테 얘기하지 왜? 나는 아니라니까. 난 그런 거 안 걸려. 난 그런 거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막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변화하기 어려운데 낙관주의자들 한 80%가 이렇다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지나친 낙관은 변화가 너무 어렵다.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실 더 재밌는 게 많은데, 우리 사실 정보화가 굉장히 많이 된 시대에 변화할 수 있죠. 정보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 이 네 번째 제목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착각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아는 게 많으면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멜 바이스라는 의사 혹시 기억나세요? 19세기 빅토리아 시대 오스트리아의 산부인과 의사였어요. 의사분이 이제 이병동에서 아기를 낳은 분들이 산역열로 너무 많이 죽는 거야. 산역열이 뭐냐면 아기 낳은 다음에 막 펄펄 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열이 끓다가 죽으니까 지금 보면 폐혈성 쇼크,
폐혈증, 감염돼서. 근데 그때 당시 잘 모르니까 아, 왜 이러지 그러는데 근데 일병동, 이병동은 그렇게 많이 죽는데 일병동은 좀 덜 죽어요. 그래서 이제 제멜바이스가 막 관찰을 했는데 잘 모르다가 이게 이제 역사에는 잘 안 나오는 건데 어떻게 알게 되냐면 친구가 법의학자가 있었어요. 법의학자가 부검하다가 그 옆에서 조수가 메스를 잘못 휘둘러서 제멜바이스의 친구 법의학자가 칼에 긁힌 거예요. 부검하다가. 근데 아이 조심해야지 한데 그냥 넘어갔어요. 왜냐면 옛날에 이 당시의 의사들은 피가 묻은 가운을 입고 돌아다녀야지 넘버원 의사. 피가 막 왈라붙은. 지금 생각하면 이게 무슨 일이야 막 이러는데 그때 의사들은 이게 나의 훈장. 나는 장난 아닌 의사. 그래서 잘 안 씻었대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시체를 만진 손이었는데 긁혔는데 그 시체에 묻은 게 이분이 머리 끓다가 죽은 거야. 며칠 뒤에. 그러니까 제멜바이스가 시체에 독이 있나 보다. 독소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했냐. 시체를 만진 다음에 그 독소를 씻어내자. 그래서 이제 막 비누 비슷한 걸로 깨끗이 씻고 했더니 어떻게 됐다? 아, 좋아졌다. 안 죽는 거야, 사람이. 근데 이제 이래서 제멜바이스가 모든 곳에 뿌립니다. 오스트리아가 그 당시에 전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에요. 지금을 따지면 서울대학교 병원이면 이 사람이 근무하던 데가 세브란스 삼성 아산에 편지 보낸 거야. 야, 내가 장난 아닌 거 발견했다. 이거 손 씻으면 다 난다. 그랬더니 몇 개의 병원이나 호응을 했냐? 10%도 호응을 안 한 거야. 저기 멀리 우리나라 따지자면 저기 멀리 뭐 군산에 있는 작은 병원에서 그런 거 같아요 하고 저기 멀리 울산에 있는 작은 병원에서 저희 대복해 했더니 줄어. 근데 왜 안 해? 왜 안 할까요? 당시에 수많은 의학자들이 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산용열은 원래 30가지쯤 원인이 돼. 감염은 29번째 원인이야. 근데 얘가 독이라고 그러는데 독은 없어. 시체 독이 말이 돼? 하면서 그 당시에 유명한 그 당시 최고의 의사들, 의학자들이 너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하지 마. 시체에 무슨 독이 있냐? 막 이러면서 무시한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멜바이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요? 그 사람들이 너무 잘 나가잖아. 천천히. 증거를 모으는 거야. 그러면 좋은데 이 제멜바이스가 성격이 울분에 차갖고 야, 이 자식들아, 내 말이 맞다니까 하면서 막 주변 사람들과 막 일으키고 막 평지풍파 일으키고 막 학회에서는 매장당하고 막 이러니까 나중에 미쳐요. 그래서 정신병원에서 사망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미친 의사의 똘끼 어린 그냥 에피소드로 해프닝 이걸로 끝나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밝혀졌냐? 리스터라는 의사가 나타났어요. 리스터도 그 제멜바이스 얘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해봤어요. 해봤더니 맞아. 수술 칼에도 뿌리고 그 다음에 손도 씻고 이랬더니 안 죽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맞다 보다. 근데 이미 제멜바이스는 어때요? 동시에 그 똑똑한 수많은 의학자들, 아는 것이 힘인 의학자들에게 어떻게 돼요? 멸시를 당하고 깔깔깔깔 웃으면서 야, 얘가 산용열이 시체독이 원인이래. 막 이렇게 하면서 무시당하고 죽은 걸 봤잖아요. 이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분은 제멜바이스랑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첫 번째 뭐냐? 좀 더 오래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파스테르 아세요? 파스테르가 포도주가 씌어지는 게 병균이 원인이라는 거 백조목이 달린 플라스크를 했었잖아요. 또 광견병 뭐 등등 여러 가지 세균에 대해서 이제 인사이트를 가지게 된 건데 서서히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거야. 이게 독이 아니라 세균이란 물질이 시체에 묻어있는 병균이 산용열 이걸 갖고 산모의 이 중요 부위, 생식 부위를 만졌으니까 감염이 되고 이랬으니까 사망한 거다. 그리고 외과 의사들도 칼에다가 소독을 하면 이 병균이 죽기 때문에 하는 거다. 라는 걸 발견하게 됐고 또 하나 인내심이 있었어요. 리스터에겐. 그래서 아주 꾸준히 달팽이처럼 한 발 한 발. 그리고 막 또 있잖아요. 이거 발표하면 기존의 사람들은 당연히 변화가 싫어요. 그리고 얘가 무슨 얘기하는 거야? 말이 돼? 뭐 무슨 수술기구에 왜 소독해? 지금은 너무 어이없는 일이지만 당연히 그때 당시에 이 믿음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리스터는 그 제멜바이스가 그 몰락한 것 중에 하나가 밑에 사람들도 다 싫어했어. 소독하라고 그러니까 그 간호사분들이 야, 저 의사 짱돌이다. 짱돌 의사, 짱돌 그 상사. 막 이래갖고 근데 이제 리스터는
잘 우리 환자를 위해서 금융 오케이, 금융 치료 뭐 오케이 막 이러면서 서서히 인내심을 갖고 시작한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 이게 실적으로서 쌓이다 보니까 선배 의사들도 처음엔 긴가민가 했던 분들, 그리고 제멜바이스가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감히 유명한 의사들이 무서워서 가만히 입국 닫고 있던 분들도 서서히. 그래서 어떻게 됐냐? 제멜바이스 최초 발표 40년 후에야 정설로 확립이 됩니다. 제멜바이스 너무 불쌍하죠? 그래서 우리가 천재가 나타나서 야 이거야 하고 하면 금방 변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저항이 너무 심하고, 그거는 어떻게 된다? 달팽이처럼 인내심과 꾸준함.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럴까? 아는 것이 힘이다. 새로운 AI가 폭발한다. 금방 AI가 될 것 같죠? 인간사가 그러니까 뭔가 개발하면 금방 모든 게 대체되고 그럴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사회적 맥락에서 봐야 되는 일도 물론 금방 바뀌는 일도 있지만 사회적 맥락에서 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냐? 내가 자유를 가지고 있으면 뭐든 바꿀 수 있을 것 같다. 자유. 그래서 너무 중요하죠. 자유가 있으면 다 바꿀 것 같죠. 왜 못 바꾼가?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섯 번째 뭐냐? 늘 최선이 통한다라는 거예요. 최고로 좋은 게 우리가 늘 원하는 거다. 이것도 너무 큰 착각이야. 일곱 번째, 이거가 제일 재밌었어요. 이데올로기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나? 이제 경제 시대, 실용의 시대 아닌가? 이분은 절대 아니라고 얘기해요. 왜? 뇌과학적으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 놀랍게 A, B가 왔다 갔다 한 거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도? A가 어디냐 묻지 마세요. B가 어디냐 묻지 마시고 A와 B가 왔다 갔다 하고 놀랍도록 우리는 이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도 가끔은 어떤 편에 속해서 모순적인 얘기가 맞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이데올로기 시기는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심하대요. 왜? 사회적 맥락도 그 두 편을 가르는 게 훨씬 광고비도 높게 나오고요. 여러분 곧 선거철 되잖아요. 지방선거. A 진영, B 진영이 막 저놈을 죽여라 막 이러면서 이런 거 막 이런 게 막 양진영에서 막 뜨고 이거 안 보실 건데 왜냐면 이게 너무 재밌거든. 왜냐면 우리는 한 진영에 속해서 상대방의 몰락을 바라는데 놀라운 거 반대편도 우리의 몰락을 바라요. 그래서 발전이 너무 어려운 거야. 변화가 너무 어려운 거야. 이걸 것까지를 누구한테 추천하냐? 국회의원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강력하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냐면 이건 국회의원이 읽어야 된다. 반드시 읽어야 된다. 그럼 국회의원 다음에 누구 추천하냐? 우리. 한쪽 진영에 매몰되지 않고 변화를 위해서 또 내 자신의 변화와 사회적 맥락에서의 변화를 원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뭔가 변화하고 싶다. 뒤에 해결책이 있어요. 변화로 나가는 4단계입니다.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결정 능력 갖추기, 습관을 대치시키기, 연쇄 반응 준비하기. 네 번째, 좋은 이야기를 하기. 이게 사회를 변화하고 나를 변화할 수 있는,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7가지 허들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인데 안 와닿죠? 왜냐하면 이 앞에 내용을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변화하기가 어렵고 그것도 사회적으로 왜 변하기 어려운가? 이건 정치인들이 꼭 읽어야 되고요. 내 자신 누워서 아유 두쫑코 먹고 싶어. 이제 운동은 내일 가야지. 아니야 모레 가야지. 왜 나는 변화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책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 책은 개인적인 변화보다는 저는 약간 읽으면서 국회의원이 좀 읽었으면 제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회적 변화에 조금 방점을 찍고 읽었는데요. 개인적 변화를 읽어도 충분히 읽을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보시는 혹시 국회의원 분 계시면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것도 제가 국회의원 되게 좋아해요. A 진영, B 진영 다 좋아하는데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좀 더 좋은 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